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체로 모이지 못했지만, 네. 예, 제가 여기 오피스텔 예. 세팅 우리 돼 있는 데를 처음 와봤습니다. 장비가 이거는 물론 저희가 장비를 잘 아직 못 살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미세 조정을 통해서 네. 들여온 장비만큼 잘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기사님하고는 몇 번은 뵙긴 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 너무 영광입니다. 그냥 영광이긴요. 아우, 역시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지 듣기 좋은 말 잘해.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딥워크라는 책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우기사님 나보고 저랑 방송하는데 우기사님이 읽으셨더라고요. 예. 저도 읽었고. 네. 그래서 이 책을 해서 우리가 한번 딥워크 일을 좀 잘 해보자 그런 취지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이 괜찮아요.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괜찮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 인생 공부를 지금 열심히 들으시고 또 완공책을 읽으셨으면 딥워크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엄청 새롭게 다가온 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 말답게 조금 일적인 면에서 정리를 잘 해줬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께서 특히 직장인이나 또 취준생 분들께서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고 책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한 25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랑 완공이랑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쉽고 좀 더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은 이 책을 대해서 간단하게 우미사님하고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책 읽으시면서?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한 3개월 전에 읽었는데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책을 거의 읽지 못하고 분주하고 일이 많으셔가지고 예. 주로 이제 SNS 컨텐츠 만들고 짜내면서 만들고 막 그런 시기에 읽었던 터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일상 생활이 보통 한 10시, 11시면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한 새벽 3, 4시쯤 일어나서 일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그 새벽에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딥워크라는 책을 읽으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 분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딥워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면 대충은 이제 눈치를 채셨겠어요. 근데 여기 저자가 딥워크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지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완전한 집중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직업적 활동. 딥워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따라하기 어렵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책에서 나오지만 상당히 몰입한 상태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방해 없이 일에 매우 집중하고 몰입해서 일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끔 이런 거 보면 이게 새롭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딥워크라는 용어를 붙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특히 일할 때 어떤 그러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준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인트로 시작할 때 융 얘기가 나옵니다. 카를 융, 우리 아시죠? 심리학?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어디 시골 같은데, 타워라는 자기 은신처를 만들었대요. 거기서 이제 외부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직업에 몰두했다. 작업에 몰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옛날 때, 시험 공부할 때 절에 들어가고, 그런 거하고 크게 맥락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 않는데, 이게 이제 왜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하냐, 하냐면, 지금 흐름이 어느 정도 딥워크를 좀 방해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전하고 지금보다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셜미디어, 말씀하신 SNS,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 신경을 안 팔릴 수밖에 그렇죠. 팔리게 되잖아요.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예전에 중요한 일을 할 때 페이스북에 글 올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글 올리면 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따봉 몇 개 받았나? 댓글은 누가 달았나? 네. 근데 누가 댓글 달거나 또 누가 반대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쿨하게 못 넘어가요. 계속 신경을 쓰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한 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이게 웬만한 정신 수양 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딥워크가 더 중요하다. 어떤 그러한 어떤 트렌드 안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자가 딥워크가 이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에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인생공부나 유튜브에 이제 강의로 말씀드렸고 간혹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허와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허와실이 이제 그러니까 허가 의외로 많아요. 일단 산업혁명이라 붙이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혁명은 어마어마한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은 역대 최저예요. 최저라서 산업혁명이라고 붙이기에는 애매해요. 기존의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붙였던 고전적 원래 이름의 그 의미에 따라서는. 그런데 혁명적이라고는 할 수는 있죠.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근본적 삶이나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에 나오는 특히 2007년도부터 나왔던 소셜미디어부터 모바일 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등등등등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의외로 적응을 잘해요.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이게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나? 근데 한 5년, 10년 전을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이 바뀌었는지. 아니,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너무 익숙해가지고 스마트폰이 가끔은 옛날 때부터 있었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이폰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 어떻게 생활했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기계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땐 그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죠. 은행률도 하고 있고, 길 가다가 여기 좀 올 때 내비도 스마트폰을 켜고, 도착해서도 네이버지도 켜가지고 걸어오고, 중간중간에, 소셜 메시지 하고, 팟캐스트도 듣고, 이거 다 그냥 하나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삶에 변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올려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어마어마하게 바꾸고 있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자동화나 특히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파고 충격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계가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바둑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 봤고, 프로 바둑 기사는 정말로 고숙련 전문가거든요. 함부로 되기가 힘들고, 그
숙련자 안에서도 매우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고,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그냥 인간의 최고 수준의 숙련자들을 한 번에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고도의 지식 체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떤 거냐면 계속 그러니까 이런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트렌드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 체계가 기존 지식 체계를 그냥 구닥다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뭐가 중요하냐면 새로운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거 중요한 거죠. 네. 왜냐면 새로운 지식이 더 고급 지식이고 더 중요한 지식이고 더 우리에게 뭐 금전적으로나 생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이다 보니까 그거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해왔냐 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이 학습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네. 예, 디버크 저자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중요한데, 뭐 어떻게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은 디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중도 있고 외부의 모든 걸 차단을 하고 몰입을 해서 하는 것이 새롭게 학습 능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 완공에서 기억편에 주의 편이 있거든요. 또 완공에 또 거기서 몰입편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대는 아마 우리 요즘에 신 박사님이 복잡게 빠지셔가지고 이거 저번 주에 방송이 그거였죠. 노력에 관련된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노력의 결과는 선정적이지 않고 비선정적인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국이 태어났잖아요. 미국이 태어난 거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 시장을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도 같은 노력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1위를 했어요. 일을 해봤자 총 판매수가 50만 권에서 100만 권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영어로 책을 쓰면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게 뭐 1000만 부 이게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노력 대비 효과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치상 다른 거고 시대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SNS나 우리가 소셜 미디어나 혹은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기술의 발달들이 뭔가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나심 탈레브로 표현하면 극단의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맞으면 팍 터질 수 있는, 어떤 임계점만 넘기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적은 비용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디버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디버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낸다면 좀 더 나은 성과가 생각보다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어떤 어떤 노력이 또 집중이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디워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디워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뭐 보상이랄까? 퍼포먼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그게 크다는 거죠. 제가 지역으로 얘기하면 옛날 때는 한국에 살았다면 지금은 미국에 사는 것과 비슷한. 옛날 때는 아프리카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는 게 비슷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훨씬 더. 때문에 디버크가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상황이 디버크를 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디버크가 가치가 있다. 라는 걸로 이 사람이 디버크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디버크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세 가지 흐름을 얘기를 해요. 흐름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소셜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누구나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혁신이나 어떤 우리 삶의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미시적으로 개인이 일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 이런 것들. 두 번째 이제 흐름이 어떤 거냐면 비슷하게 기술적으로 뭐 이메일이랄지 그러니까 업무가 워낙 디지털화되고 옛날 때는 누군가를 만나려면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직접 만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메일로 얘기를 하고 메신저로 얘기하고 아니면 그 화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 환경 자체도 뭔가 계속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졌기 때문에 디버크가 더 힘들다는 거죠. 이거 뭐 언제나 상사가 나한테 간섭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고 이제 이메일 보내면 이메일도 너무 쉽게 보낼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이메일이 옛날 때는 용량도 한계 있어가지고 이 이상은 뭐 다르게 바른 방법으로 자료를 주던가 네. 옛날 집 하드를 알죠? 그 새로운 외장 하드를 갖고 가던가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3기가 4기가 그냥 보낼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공통의 클라우드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놓아서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지만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어떤 걸 집중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개방형 사무실. 우리 그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얘기했죠? 이렇게 그 일할 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칸막이. 칸막이. 그 뭐가 필요하냐?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방형 사무실 하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개방형 사무실은 성과를 떨어뜨립니다. 그게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맞나요? 네. 이러한 어떤 흐름이 디버크를 더 방해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디버크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너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사별점을 얻을 수가 있고 네. 게다가 지금 이런 시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임계점만 놓으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커지는 극단의 왕국 복잡계라 표현하는 거죠. 비선형적으로 오는 결과를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류기가 그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디버크가 훨씬 가치가 있다 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동의사는 어떠나요? 예, 특히 이게 진짜 디버크라는 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 기업적 차원에서 조그만 회사 차원에서 예. 저희 이제 직원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읽게 되면은 항상 그 어떻게 써먹을까 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디버크를 보니까 몰입인데 네. 그리고 몰입을 하면 할수록 이분의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몰입적 몰입 그리고 디버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 책에서 몇 가지 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 되게 사소한 게 나와요. 뭐 홈페이지 맨 밑에 이메일을 뭐 넣지 마라. 계속 이메일이 날라오니까 그거 계속 반응하게 되면 안 된다. 뭐 인터넷을 쓰지 않는 시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때는 결코 하지 마라. 그래서 막 비행 모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아예 모바일을 안 보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러면 이게 몰입이 뭐냐 이제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몰입은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어떻게 보면 나와 그 이 업무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일이 재밌고 그냥 빠져드는 건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측면이 뭐냐면 저희가 재택근무를 더 강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처럼 뭔가 이렇게 딱딱 찍어내는 거라면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뭐 이런 사무실도 계속 출근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창의성 컨텐츠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이게 결과물이 저희가 아무리 기획회의를 해도 그 기획회의에서 뭐 30%가 나와도 결과물은 40%가 되고 5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자율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더 강화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의구심이 많았었죠. 이게 과연 될까? 주변에서도 이게 과연 되겠냐? 이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해보니까 오히려 되더라는 거죠. 물론 또 중간중간 미세한 관리나 개입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택근무라는 그 한 측면이 그 몰입하고 여기 저자가 말하는 용어로는 그 디버크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디버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연결점.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디버크는 이거죠.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장점은 그거죠. 내 주변 상사나 뭔가 같이 모여 있으면 조그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리더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물어보죠. 물어보죠.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거죠. 반면에 재택근무를 하면 직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다가 누울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집에서 많이 일하기 때문에 그냥 누우면 돼요. 하기 싫으면 누우면 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가 있고 듣고 싶은 걸 들을 수가 있고 눈치를 전혀 안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 통제, 자기 규율, 그 짐 콜린스가 얘기하는 자기 규율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재택근무가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딥워크를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가 적합하려면 자기 규율이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지.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딥워크를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딥워크는 그거 같아요. 여기 책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딥워크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업무 상황. 예를 들어서 운산이 같은 경우는 연락하고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심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가 운영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그런 직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EO나 대표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딥워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더라도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도승식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좀 말 장난이고 조금 자기가 시간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새벽 시간에 네. 딱 요 부분만 이렇게 딥워크하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업무가 이렇게 그렇죠. 만나는 거고 맨날 CEO들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적합한 거죠. 저는 이제 기본 작가다 보니까 네. 외부랑 차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연락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그릴 때 에어플레인 모드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정말 지금 상황에 일촉즉발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런 중요한 업무가 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저는 이제 패턴이 항상 그렇게 만들거든요. 아닌 이상은 굳이 지금 내가 당장 이걸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푸시 알람 다 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메신저나 그런 것들은 저한테 푸시로 오지 않아요. 네. 대신 숫자만 떠요. 네. 그리고 저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몰아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확인하면 이게 대응을 해주고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업무의 흐름을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설계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뭔가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보다 내가 딥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비즈니스 관계의 시너지가 훨씬 커요.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의 위치는.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이 딥워크를 하기 위해서 우인사님 제가 최근에 거의 페이스북 글을 안 쓰잖아요. 네. 지필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필 준비 단계고
이게 그 다음에 지필 단계 들어가면 지금은 페이스북을 보긴 해요. 좋아요 누르는데 지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반 정도인데 그때는 아예 그냥 들어가진 않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때는 저희 팀한테 맡기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디버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좀 확장시켜서 지금 흐름 가운데 돈을 버는 세 부류를 얘기를 해요.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가 소위 말해서 그 스템,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적인 일을 하면서도 고숙련 전문가인. 그냥 고숙련 전문가는 안 됩니다. 지금 기술과 관련된, 아니면 업계의 슈퍼스타. 어떤 업계든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본가라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가 승자 독식 사회라고 하죠.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너가 되냐? 이런 세 부류가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고숙련 숙련가나 업계의 슈퍼스타는 디버그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 일반 자본가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자본가나 대표나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접점을 늘리는 것이 이제 일인 거죠. 그러나 앞부분 두 부류는 할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앞부분 두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CEO나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융처럼, 융은요, 또 학자이기 때문에, 타워라고는 그 은신처 있잖아요. 네. 은신처에서 그냥 은신해요. 네. 은신하다가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유명한 뭐 소설 작가나 그런 사람 비슷한 거죠. 두문불출해서 들어갔다가 작품을 갖고 나오는. 근데 또 막 주중에 나와서 그 상담 실제 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요? 융, 맞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약간 변형적으로 한 케이스도. 근데 그러니까 은신처 할 때 은신을 많이 하고, 그러나 자기가 나올 때는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완성을 할 때, 작품이 완성된 다음 상관없어. 저도 같은 경우도 지필이 끝나면 디버그가 끝나죠. 끝나는데 작품을 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일책이 나온 거죠. 근데 꼭 이런 식으로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애덤 그랜트 얘기가 나와요. 애덤 그랜트 우리 기브 앤 테이크 오리지널스 쓴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슈퍼스타 작가고요. 학자고 매우 어린 나이에 교수 그거 되고. 그러면 이제 디버크를 하는 방식을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모두 저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직업이 저처럼 작가여가지고 어떤 시간 설계를 뭐 24시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책에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저처럼 하는 거를 수도승 방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몰입할 때 아예 외부하고 완벽한 차단을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니콜라스 카 그 책을 읽으면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을 쓸 때 그렇게 해요. 아예 모든 걸 끊어요. 저는 이메일까지 끊지 않았거든요. 이메일까지 아예 그냥 외부의 어떤 네트워킹 자체를 끊고 일을 하거든요. 수도승 방식으로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은 쉽지가 않고, 프리랜서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신 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식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적 방식을 하거든요. 방식이 어떤 거냐면, 1년이면 1년의 시간을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은, 예를 들어서, 1년의 반은 내가 완전히 수동처럼 일을 하고, 1년의 반은 그렇지 않고, 그거는 이제 그냥, 외부하고 같이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1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따로 떼놓는 거죠. 3개월에 3개월.
이때는 완전히 내가 24시간 완전히 몰입해서 한다. 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운율적 방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이 이게 어려운 거지, 그냥 시간 배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수 같은 경우는 방학도 있고, 자기가 어떤 시간을 1년 가운데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교사 같은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일반 직장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은 경우는 하루를 또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다던가,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디버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여기서 기자 방식을 하거든요. 수시로 디버크를 하라 이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디버크를 할 수 있게끔 해라. 근데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뭔가 갑자기 집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딴 일 하다가 집중해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기자들은 보통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뭔가 하다가도 기사를 쓸 때는 그 순간 30분, 1시간을 집중해서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 중에 수시로 나올 때 내가 이때는 모든 걸 1시간이라도 딱 그 외부와의 그걸 끊고 집중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만큼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시간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너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도승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1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면 뭐 3개월, 뭐 2개월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완전히 디버크해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아니면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빈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면 순간순간 시간 할 때 디버크를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은 되게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이렇게 쉽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결론적으로 그럼 디버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환경 설정이에요. 환경 설정. 왜냐면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내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에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연결점을 끊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효과도 좋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나온 예시 중에 되게 특이한 예시가 있어요. 나 진짜 이 사람 예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피터 생크먼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예요. 기업가인데 이 사람은 워낙 바쁘게 생활해요. 기업가라서. 근데 그래서 디버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그 주어진 일 가운데. 근데 생각해봤더니 자기한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나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은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서 이상하게 비행기에 있을 때는 외부와의 어떠한 연결도 다 끊어지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에 디버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비행기 있는 시간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출판 계약을 맺습니다. 책을 쓰기로 해요. 여러분 일하면서 책 쓰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책을 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비행기에 있을 땐 내가 집중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설마 책을 쓰기 위해서 도쿄행 왕복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을 때만 글을 씁니다. 돈이 일단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2주 만에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쓰는 그런 책이겠죠. 막 두꺼운 책이기보다 자기가 또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업무니까 잘 아니까 그 내용을 쓰되 언제 쓰냐? 도쿄행 비행기 왕복 비행기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때 쓰고 도착하면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다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행기 표를 사는데 $4,000가 들었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30시간 동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더 탔겠죠? 그래서 $4,000 썼지만
중요한 건 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극단적 사례지만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 설정을 할 때 어떤 장소를 정할 때에도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딥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가치가 높다면 그 장소가 비용이 좀 더 크다 할지라도 딥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4개월 전부터 거의 강의를 받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고 한번 강의를 하면 지쳐요. 근데 어저께는 예시24랑 이미 얘기가 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미 얘기된 곳은 가니까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가요.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일정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이때 애가 있잖아요, 또. 애 보고 한 다음에 책을 보려니까 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끝난 거죠, 그냥. 네. 예,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이제 지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집중해서 딥워크를 해서 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의를 안 받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내가 딥워크를 해서 나온 가치가 훨씬 더 크다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비용이 더 크다 할지라도 결과물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딥워크가 함께 딥워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혼자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같은 목적을 갖고 나에게 동기부여와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친구와 같이 공부하는 것도 딥워크의 한 방식입니다. 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새끼 열심히 하네? 네. 벌써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딱 하고 주말 때는 안 만났어요. 월요일에 만났는데 이 새끼는 또 주말까지 열심히 공부했네?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일에 몰입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일한 다음에 혹은 뭐 연구를 한 다음에 뭔가 집중한 다음에 대화를 했을 때 상승 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가 과학자들이죠. 네. 실제로 그 타고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그 책을 보면은 지난 200년 동안 나왔던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이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됐냐가 나와요. 예전에는 개인 혼자 한 게 많았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을 때 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개인에서 네트워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낸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함께 뭔가를 개발하게 되죠. 함께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함께 뭔가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팀 단위로. 두 번째로 우리 항상 뭔가 혁신하려면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얘기하면서 야, 이 사람이 뭔가 혁신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나. 그러면 인센티브는요. 경제적 인센티브는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개발 자체를.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 비인센티브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돈을 바라보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비영리 단체나 전혀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닌데 발명되고 개발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비영리 이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팀으로도 팀워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어떤 우리가 같은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깊게 나눈 그 토론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하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방면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맥락적으로 알아야 될 게 아무런 의미 없이 회사에서 하는 회의랑은 다릅니다. 이 책에서 나와요. 그 회의라는 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 뭔가 회의를 하면 일을 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 뿌듯해. 근데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나오기가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회의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죠. 근데 실제로 잦은 회의는 어떤 일을 낳냐면 그 일하는 딥워크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의가 너무 잦아요. 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중간중간 일에 집중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립니다.
게다가 리더가 아니라 이상한 그냥 그 팔로워인데 이상한 리더랑 항상 회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죠. 그 일에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잦은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갖고 정말 깊게 토론할 수 있고 같은 문제 얘기를 해낼 수 있는 그 팀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수사, 특검. 여러분 특검할 때 특검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특검 담당 검사부터 쫙 팀을 꾸리잖아요. 팀 꾸려가지고 여러분 비밀의 숲 이런 드라마 하나 보시면 수사물 드라마 보시면 다 팀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아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되니까 같이 어마어마한 높은 강도의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하에 체계적으로 이 분분이 되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될 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통합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단순히 내가 스마트폰을 끊는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주변적 환경이나 시스템을 내가 구축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해보는 것이 이제 팀워크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메타인지가 필요하죠. 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 그래서 여러분 아니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담 아니라. 네. 여러분 우리 신박사님이 두근두근 낸 게 괜히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공 때 그거 했잖아요. 자기가 하루를 24시간을 시간 내는 정함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의 일에 집중도를 할 수 있는지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 이 장소는 내가 이 장소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매우 내가 집중하는구나. 이건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환경에서는 방해를 많이 받네. 생각보다 내가 일한 거에 그 평가를 해보니까 좋지가 않네 하면서 메타인지를 높이게 된다면 당연히 나에게 최적화된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최적화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희 완공에 나왔던 것처럼 24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지 적어보시고 그걸 평가해보세요. 그 표를 기점을 해가지고 한번 주변 시스템을 재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없으면 또 만드셔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웅이사님 새벽에 좋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새벽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레벨업을 시키고 그 시간에 무언가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 책을 읽을 시간 없는 거예요. 나온 결론이 새벽에 일어나자. 네. 그래서 지하철 첫 차 타고 지하철부터 9시 들어갈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반 권 이상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은 온전히 4시간. 또 새벽이니까 누가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높여셔서 내가 딥워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확보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매우 좋고, 게다가 여러분 완공의 기억편 보시면 기억의 시작은 주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하면 인지 능력이 매우 효율화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그 시간 자체는 적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완전히 몰입해서 딥워크를 하시면 2-3시간 피상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낸다는 거죠. 비행기 타시는 분 보세요. 30시간 만에 책 쓰잖아요.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동안에는 오로지 집중을 하셔서 이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확실한 거는 직장 같은 건 직장 일이 끝난 다음에 디버크를 하시는 건 비추입니다. 피곤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인지자원 한정이 돼 있거든요. 직장에 치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저녁 때 시간 난다 할지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적절한 휴식이나 편하게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디버크는 그냥 편하게 책 읽는 수준이 아니라요. 책을 읽는다면 책을 해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부해서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직장이 끝난 다음에 독서는 편하게 독서를 하시는 방향을 하고, 진짜 디버크라는 거를 하고 몰입을 하신다면은 예, 직장을 가기 직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이 좋다는 거죠.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인 인간이냐 저녁인 인간이냐 그런 게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저는 한창 게임할 때는 항상 날 새서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일찍 잠 못 잤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겠다 할 때는 애랑 같이 자다 보니까 자게 되는 거예요, 일찍. 9시, 10시 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4시 일어나는 거 어렵지가 않죠. 네. 원래부터 밤 되면 여러 가지 하고 싶거든요. 원래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풀어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밤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은 밤 늦게 됩니다. 밤 늦게 되면 늦게 자게 되죠? 아침에 또 피곤하게 되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전 시간을,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신 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하철로 바꿔본다. 새벽 일찍. 왜냐면 새벽 일찍 지하철 타면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운전하면서는 솔직히 책은 못 읽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또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듣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책 집중해서 보고, 또 일찍 가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보고. 저도 제가 들어간 사무실 앞에 24시간은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제가 일찍 들어갔죠. 들어가면 24시간이기 때문에 날 새서 학교 뭐죠? 과제, 중간고사 과제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초췌한 얼굴로 해서 이 자식들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도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의 환경을 한번 보시되, 직장인이라면 제 생각은 직장을 끝난 다음에는 디버크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서설하게 독서하시고 편하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만, 왜냐면 그게 창의성이 좋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디버크를 하시겠다면, 진짜 공부를 하시겠다면, 집중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컨텐츠를 집중해서 만드시겠다면 좀 일찍 일어나서 하시면 되고요. 올빼미형도 언제나 아침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버크 한번 책 읽어보시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일의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잘한 책이니까 또 짧고, 그래서 한번 읽으시고 자기한테 맞게 디버크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디버크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먼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그럼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돼요? 새벽에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새벽에 뭐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딱 눈은 떠졌는데 한 4-5시간 자면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한번 깨면. 일찍 자면 그러더라고요. 12시 넘어서 5시간 잔 거랑 12시 전에 5시간 잔 거랑 다르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15분 이렇게 하면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딱 일어나서 바로 그냥 컴퓨터 켜고 일하는 것도 있고요.
비몽사몽간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데니송? 네. 그분 교수님 네. 우리 로봇 분야에서 뭐 우리나라 출신 중에 거의 최고봉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막 적는데요. 그럼 그때 어마어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때가 있다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여러한 그 간섭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원래 고도의 집중 상태는요 창의성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때는 뭔가 기억하고 공부하고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거지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의성은요 언제 나오냐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한참 피곤하니까. 피곤하고 몽롱하니. 그 다음에 이제 딱 새벽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깨기 전에 딱 일어났을 때, 실제로 또 꿈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도 얻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뭔가 간섭이 일어났을 때 나올 때 많이 있습니다. 이거 휴식할 때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휴식할 때 아예 집중하지 않고 뭔가 그냥 이완돼서 뭐 자연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떠올렸는데 그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고, 뭔가 뭔가 억압됐던 것이 막 풀리면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면 안 피곤하세요? 피곤한데 낮에 조금 낮잠 자고. 좋아요. 네. 낮잠 또 잘하고 계시네. 여러분 낮잠 아시죠? 완공에서 시키는데. 그렇죠. 낮잠 자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또 디버크 때, 여러분 디버크 때 하기 전에 잠깐 낮잠 주무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주무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매우 아주 디버크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디버크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